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한미 간 금리차 역전을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금리 전망은 어떨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빅스텝이 단행된 거기도 하고 4월 달, 5월 달에 이어서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오른 건데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 간담회 설명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건 물가였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치면 물가는 현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꼽았거든요. 그래서 6%대의 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물가에서 시작해야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물가와 임금이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건 미세 조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내리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게 0.5%포인트를 인상한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잡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춘 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 4월에 4%, 5월에 5%, 6월에 6%여서 네. 장난 반 진단 반으로 7월에는 7%대 물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빅스텝 단행으로 7월 달에는 물가가 조금 잡힐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은 7, 8, 9월까지는 물가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보다 더 높은 숫자를 우리가 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만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그래서 대체 물가의 정점을 언제쯤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초에 우리 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다음에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는 약간 물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겠지만 이후에 연말쯤에 되면 우리가 그래도 한시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대신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도 6월 달에 기름값, 곡물가가 한 달 동안은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유가가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브렌트유 같은 것들이 지금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0불 아래로 떨어졌고요. 앞서서 WTI는 2달 만에 기름값이 10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6월 한 달을 통째로 놓고 봐도 국제유가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 그동안 급등하기만 했던 곡물가도 조금 하향 안정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해외에서 불거지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8, 90, 한 10월 이후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조금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조금 잡힌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기대감을 정책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한 배경을 보면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긴 했지만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달 말에 미국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한미 간의 금리가 또 역전이 될 텐데 네. 그렇다면 8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또 연말에 우리나라 금리는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말 금리부터 어느 정도 될 거냐 그 수준을 대략 가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연말 금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거냐. 한국은행 총재가 특정한 금리를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75에서 3% 사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략 2.75에서 3%까지는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렸는데 향후 경로는 어떻게 될 거냐. 시장에 시그널을 명확히 줬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채권 시장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문 열고 처음으로 0.5%포인트라는 큰 걸음으로 걸었지만 그동안 B컷은 있어도 이렇게 큰 걸음으로 위로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내리는 결정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것처럼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에 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나머지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걸 기본적인 스탠스로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튀어오른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예기치 않은 변수를 만든다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제 남아있는 세 번의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으로 걸어간다. 이걸 기본적인 가정으로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아마 증시 시장에서도 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속보가 뜨고 나서 바로 시장 상황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거든요.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23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 개장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오전 9시 28분쯤에 잠깐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의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는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0.5%포인트 올린다는 건 기정사실로 다들 가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0.5다 이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환율이 1,310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6월 한 달 동안 무섭게 환율 물가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셨거든요. 그리고 정책 당국의 수장들이 거의 하루가 머다하고 모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환율, 증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금리하고 그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 0.5를 피해가기 어려울 거다. 이게 거의 6월 시장, 한 달 내내 6월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아마 0.5가 아니었다면 시장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상황은 0.5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다만 오늘 밤에 나올 미국 지표 이후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상황을 상당히 갈라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0.5%포인트 인상을 다들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네. 금리 같은 부분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집 사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대출을 해서 그렇죠.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막 뭐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무서운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실제로 아주 기계적으로 따지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 대략 이자 부담이 1년간 3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난다. 이런 산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 8월에 0.5에서 지금 기준금리 2.25까지 오는 동안 1.75%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그러면 지난 10개월 동안 기존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히 따진다면 그분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가 연간 한 24조 원 정도 불어나는 그런 네. 셈이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연간 100만 원 이상 늘어난다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또 한국은행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오늘 이례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길게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당장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돼서 물가, 임금 이 순서로 계속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면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오르고 나중에는 크게 더 한 번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매를 좀 먼저 맞는 심정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이제 취약차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6월에 쭉 정책 방향의 흐름을 보시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금리 대출을 줄이겠다 혹은 대환 대출을 늘리겠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취약차주들을 타겟팅한 그 선별적인 지원 조치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될 테고 기업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텐데 그렇죠. 기업을 위한 좀 대응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업의 자유도를 높여서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는 깎아주고 보증은 늘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진작에 밝힌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현장 애로사항,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민원 사항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서 놔둬야 되는 규제까지 없애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급전이 필요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결국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여건도 좋지 않고 은행권도 금융채 발행 여건 좋지 않고 금리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뭐 국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아마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하반기에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하향 안정화로 갈 것이다라는 네.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 아파트 값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매매가 거의 사라지고 월세화가 좀 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전월세 시장에서 보면 이미 역전이 됐죠. 네. 전세가 더 많았던 시장에서 특히 아파트 시장은 월세보다 전통적으로 전세 시장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잠깐 전세에 머물다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대기 수요들이 전세로 그 목돈을 묶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는 소진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금리 상승세하고 맞물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금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꿔준다고 해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조건 다 따져서 은행에 가서 반나절 동안 사인해서 대출을 받느니 집주인하고 나하고 거래해서 월세로 내는 게 훨씬 모든 면에서 간편하다고 느끼시는 거고 금융 비용이 실제로 더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한도가 잡혀 있으면 혹시 본인이 추가 대출 이런 것들에 좀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합리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이제 정부의 설명이 경기 침체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조금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도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보다 더욱더 보수적인 입장이기는 하거든요. 항상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펴면 수습을 하고 물가를 관리하는 건 한국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관의 본령에 따라서 그 입장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만 이 경제학자인 이창용 총재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기엔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수준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 등 선진국하고 비교할 만큼의 상승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보면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가 8.8%거든요. 그러면 거의 9% 가까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걸 시장이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6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굉장히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물가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만큼 따가운 건 사실이지만 성장이 그렇다고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해석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그런 숫자들인데 아주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또 증가세는 둔화가 됐어요. 고용지표는
그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서서히 동력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전히 고용 지표는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판단은 후자이고요. 고용 지표 상으로 보면 증가폭이 탄탄한 건 사실인데 하반기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오히려 코로나 방역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방역의 거리두기가 실제로 이뤄질 것이냐, 4차 접종을 다시 독려하고 이 방역 패스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냐, 여기 달려 있다고 보는데 딱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경기 침체나 지나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스텝 단행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